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전망입니다. 신 수석은 동력을 상실했다며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최대 500만 원 지급을 거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 선동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윤희숙 의원은 돈 뿌리기에 반대하면 국민 모독이냐며 반박했습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어선 안에서 선원 한 명이 40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또 다른 실종자 한 명은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원 정선 산불은 축구장 17배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출근해서 거취 문제를 매듭 지을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청와대 핵심부에서는 사퇴를 만류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내일 신 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 수석의 사퇴 여부는 임기 5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4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태희 기자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휴가 중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는 3줄짜리 짧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사실상 청와대 복귀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겠다. 법무부와 검찰 협력은 시작도 못하고 깨졌다고 썼다는 겁니다. 신 수석은 이달 중순 사의 표명 뒤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내 주말까지 나흘간 청와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신 수석은 지방 모처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인사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지만 신 수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 수석은 내일 청와대에 출근해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신 수석이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청와대를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을 잡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신현수 수석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란 정황들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진행되는 관련 일정들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결론을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일정은 내일 오후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와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게 될 검찰 인사위원회입니다. 신수석 파동에 발단이 된 검사장급 인사 이후 2주 만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논의되는데 주요 수사팀의 교체를 원치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당에서는 신 수석을 털고 가야 한다 이런 기류가 강하다면서요. 네, 여권 일각에선 이미 신현수 손절론도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 건 오만한 윤석열 검찰의 행동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신 수석의 휴가 자체가 검찰의 인사관례상 후임자 인선을 할 시간을 주는 거란 말도 나오는데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항명파동으로 물러난 자리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한 전례가 있지만 신수석 사의 표명에 배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비서관을 무리하게 배치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말 추이은 갈등이 정점일 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판사와 검사에게만 사퇴 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이어서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서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말 90일 전으로 돼 있는 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판검사에게만 1년으로 앞당기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7월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나서려면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공직자와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공무원도 있는데 검사와 판사만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는 겁니다. 법을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최 대표 자신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한 마지막 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물러났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 거짓말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야당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퇴를 요구해온 이찬희 변협 회장도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더 치명적 결과가 우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는데 내일부터는 퇴근 시간에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명수는 물러가라! 법조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700자짜리 사과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사태보다 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엔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문장별로 지적하며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라 하라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비난문이 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4월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당정청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총리 공고안에서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 공관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모양인데 오늘은 지급 대상 그리고 금액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시작돼 1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이 여당에서는 20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은 12조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협의를 마치면 이번 주 중으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대상도 직원 5인 이하,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직원 10인 미만, 연매출 10억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율을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노점상과 대리운전기사 등 3차 지원 대상에서 빠진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불법 영업이 다수인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추경으로 충당해야 해 현재 956조 원대인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총리공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슈가 맞물리면서 선거를 앞둔 소위 매표 행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저급한 정치라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정학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절박한 상황을 선거 전략으로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야당에서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는 저급 정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정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주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기본소득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을 땐 비전과 정책 경쟁 자체만으로도 환영한다고 반응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제학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절박한 결정들을 본인의 선거 전략으로 남용하는 것보다 더 저급인 정치가 어딨겠냐고 일축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이 지사를 포퓰리스트에 비견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윤 의원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신규 환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장과 무도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 이건 확산 기준인 1을 또 넘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무도장. 지난 13일부터 이곳 이용자 33명이 확진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으로도 확산돼 전체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이곳 야탑동 무도장 바로 옆 건물에는 대형 콜라텍도 있는데요. 콜라텍에선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무도장 이용객이 콜라텍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어 두 곳 이용객 모두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들 여기 올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성남시는 관내 모든 무도장과 콜라텍, 댄스 교습소에 대해 28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한 무도장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완주의 현대차 전주 공장 등 사업장 집단 감염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지역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자발적인 진단 검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 신분이어도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 송환하거나 처벌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제 우리도 닷새 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내 차례가 언제나 올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나는 언제쯤 맞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황병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26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접종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화이자 백신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백스를 통해 구입한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오는 26일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다음 날인 2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운송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콜드체인 시설을 갖춘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 거점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약 5만 5천 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약 29만 명은 해당 시설이나 각 지역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언제 맞을지 궁금하실 텐데 언제부터 맞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 결과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곧바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4월까지는 이 자료를 넘겨받아 검증을 할 계획인데요. 설령 검증이 늦어져도 화이자나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 개학을 앞두고 이제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기는 언제 맞게 되는 거죠? 네,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은 일단 백신 접종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경우 신학기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3분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보건과 돌봄 교사부터 맞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 성인들도 3분기에 접종합니다. 18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서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린이 임상을 시작했고 화이자와 모더나도 12살 어린이 임상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뒤에나 어린이 청소년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70%가 면역을 갖는 집단 면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 맞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집단 면역의 변수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200만 명인데요. 이 인구가 다 백신을 맞더라도 80%만 면역 체계가 형성됩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5개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접종을 해야 전 국민 70%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그러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예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어제 의사협회가 국회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서 백신 접종까지 거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인데 교통사고를 내도 취소될 수가 있다며 과잉 입법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법사위에 의결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세균 총리는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서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서 또다시 의정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우선하는 건 없을 텐데 의사분들도 고민이 큰 모양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병준 기자였습니다. 사흘 전 경주 앞바다에서 홍게잡이 어선이 전복돼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40시간 만에 어선 내부에서 기관장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 기관장은 선원들을 먼저 탈출시킨 뒤 배가 뒤집히면서 어창에 갇혔는데 이때 생긴 커다란 공기주머니,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사고부터 생존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잠수요원들이 뒤집힌 어선 내부를 수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 안에 갇혀있던 기관장 A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수요원들이 뒤엉킨 그물을 뚫고 A씨를 끌어올립니다. 해경구조대가 A씨를 발견한 건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지난 19일 전복 사고가 난 지 40시간 만입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선원들을 먼저 탈출시켰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히며 어창 속에 갇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몸도 젖지 않을 정도의 큰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몸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있었고 몸은 젖지 않았고. A씨는 병원에서 저체온증과 허리 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에도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항공기 19대와 함정 81척을 투입하고 사흘째 야간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원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17배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무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도 불이 나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공기가 워낙 메마르다 보니 화재 소식이 잦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특수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정선 노추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 속에서 산불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산불 당국은 오늘 새벽 헬기 14대와 진화대 421명을 투입해 18시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7개 면적인 산림 12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산불 당국은 근처 농경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간 돌풍도 세고 해서 랩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걸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낮 3시 20분쯤에는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불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호텔 지붕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순식간에 5층짜리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어젯밤 11시쯤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83명과 직원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3층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투숙객 2명 가운데 1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물은 계속 분사를 했었는데 바람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물길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소방당국은 화목난로 연통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아직 2월 중순인데 오늘 날씨는 봄 기운이 물씬 났습니다. 대구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겨울이 물러난 건 아니랍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을 찾은 아이. 양쪽 팔다리 옷소매를 전부 걷어 올렸습니다. 어른들도 점퍼를 벗어 모두 허리춤에 묶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려올 때쯤에 날씨가 더 더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겉옷도 그냥 벗고.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 겉옷은 모두 잔디밭에 벗어 던졌습니다. 반팔이나 민소매 차림의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초여름 날씨라서 뭐 반팔 반바지 입고 해도 땀도 잘 나고 좋은 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18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대구 25도, 대전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월 초순 날씨였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도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교차도 20도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경북 안동과 경남 거창, 전남 순천 등에선 24.4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추워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로 꼽히는 IT 기업 카카오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나와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동료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인사평가 제도가 발단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카카오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올린 유서란 제목의 글입니다. 인사평가에서 아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평가를 했는데 평가 내용이 해당 상사에게 전달돼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올라온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이란 글은 동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는 동료들 간의 생각을 조사하는데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지, 역량은 충분한지 등을 묻습니다. 결과는 동료 몇 %가 너와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는 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일부 직원들은 자존감을 짓밟는 잔인한 평가 제도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직장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통보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본인이 피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분이 우선 불쾌할 것 같습니다. 굳이 평정을 그렇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인사평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직원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줘서 반영한 것이라며 평가 제도와 관련해 사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흔히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뒤 기억을 잃는 현상을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내린 판단 때문인데요. 만약 성적 관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블랙아웃 됐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어느 날 새벽 20대 남성 A씨는 만취한 B양을 처음 만났고 좀 자고 싶다는 B양의 동의를 얻어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모텔 방에서 B양과 성적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실종 신고로 모텔에 들어온 경찰에 붙잡혔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 CCTV에서 피해자가 비틀대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해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값이 최근 급등하는 데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투자 긍정 의견이 한몫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웃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을 두고 단기 과열 신호로 봐야 한다, 아니다 등 의견이 엇갈리지만 투자 결정이 한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각 20일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높아 보인다고 썼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의 글에 대한 답으로 처음으로 가격 거품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 명의로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하루 전날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바보에 빗대며 가상화폐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수직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5만 6천 달러를 넘겼고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선 머스크의 발언을 비트코인이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 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가격 흐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휩쓸리는 투자에 대한 경고도 잇따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300만 원대로 떨어졌던 폭락장이 재현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행성은 화성인데요. 과거 사람들은 이 붉게 빛나는 행성을 죽음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은 영하 60도의 기온에 산소도 희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각 나라가 화성 탐사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거주 행성으로서 가능성을 잇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추억의 만화 은하철도 999에서도 승객 여러분, 이 기차는 1분 후에 화성의 실티스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신 SF 영화까지 화성 탐사는 단골 소재입니다. 화성을 향한 인류의 호기심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20세기 들어 화성 탐사는 현실이 되고 각 축전도 치열해집니다. 선두주자는 미국. 1964년 쏘아올린 메리너 4호가 화성 근처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고 The pictures show that Mars is pocked by craters caused by crashing asteroids and space debris. 1971년엔 바이킹 1호가 화성 착륙 역사를 썼습니다.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는
향후 요인 탐사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죠. 이에 질세라 중국도 탐사선 텐원 1호를 쏘아올려 지난 10일 화성 궤도에 안착시켰고 오는 5월경엔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선 아랍에미리트 탐사선 아말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유럽, 일본 등까지 한 번에 수조 원이 드는 화성 탐사에 이렇게 몰리는 건 화성이 가진 가능성 때문일 겁니다. 지구에서 최소 거리 5,600만 킬로미터, 하루는 약 24시간 40분. 희박하게나마 사계절의 변화까지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물의 존재까지 확인되며 지구 대한행성으로 각광받았죠. Today we're going to announce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liquid water has been found on Mars.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란 전망에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선을 개발해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We should be able to launch people probably in 2024 with arrival in 2025. 하지만 화성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란 지적도 많습니다. 평균 기온 영하 63도, 공기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사람은 맨몸으론 단 5분도 버틸 수 없는 환경입니다. 비용 대비 효용도 의문입니다. 나사가 30년 전 추산한 유인 탐사 비용만 약 600조 원. 화성에 쏟아부을 돈으로 지구를 살리는 게 낫단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화성을 향해 끊임없이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건 인류의 욕망일까요? 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일까요?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누가 신현수를 사표 쓰게 했나로 하겠습니다. 예,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 물음표에 대한 의혹이 아직 지금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난주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진실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먼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사실상 검찰 측 입장을 고려했던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갈등은 인정한 거죠. 그렇죠. 둘째,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의 이견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의 초점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와의 의견 대립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재가를 했다. 또 이 네 번째로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 인사안을 제가 받은 건 아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뜯어보면 이제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 라인의 핵심인 이 비서관 이쪽은 좀 보호하려는 기류가 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파문의 책임은 박 장관 쪽에 있다. 이런 기류로 읽으면 될까요?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이 신수석 패싱을 뒤늦게 알고 박 장관에게 경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는 크게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박범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이 내막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깜깜이 서명을 하게 했다는 뜻이라서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청와대는 이광철 비서관을 이번 사태와 연관짓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이 민정수석실의 창구입니다. 지난 7일 고위급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박 장관과 이 비서관이 1차적으로 협의하는 위치에 있었던 건데 청와대는 유독 이 비서관을 강하게 보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청와대 설명을 곧이곧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박 장관하고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 장관이 결국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사고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쳤다.
근데 박 장관 행보를 보면 뭐 이렇게 누구한테 혼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젯밤에 또 박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보면은 산 정상에 오른 모습인데 지치지 않게 또 기운을 차려서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 이른바 이 조국 라인 인사들과 충분히 교감했을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장관이 이 비서관 등 이른바 이 조국 라인과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을 경유했다면서도 이 비서관과는 이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박 장관이 이제 청와대와 교감도 없이 이런 갈등을 만들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실체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누가 신현수를 사표 쓰게 했나의 느낌표는 조국 라인 살아있네로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 결국에는 무리한 윤석열 쫓아내기를 막아보려고 했던 이 신현수 수석과 또 조국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강경파 간의 갈등이 폭발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신 수석조차 이렇게 결국 두 손을 들게 된 상황. 검찰 갈등의 불씨가 된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뜻을 따르는 인사들이 여전히 굳건히 건재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네. 자, 두 번째 물음표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 게시판은 이재명 성토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이 친문 진영의 공세가 요즘 심상치 않던데 당 게시판도 시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게시판은 이 당비를 내는 권리 당원들만 글을 쓰고 또 읽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꽤 많았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낮까지 이 3,954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글이 1,658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사에게 반감을 나타낸 글이 1,525건, 무려 92%였습니다. 반면에 이 지사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는 글은 103건에 불과했습니다. 자, 일반 여론조사에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당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금 성토를 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지사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거나 또 당원 개인 정보를 좀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요. 최근 이 지사가 내놓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또 기본소득 정책이 당론에 위배된다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친문 정치인들도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계속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친문 정치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합니까? 네, 또 여기에다가 당 일각에서 이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이 지사를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심을 얻는 게 우선인데 어쨌든 분위기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결국에는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나 독자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는 이 내사전에 탈당은 없다라는 글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 9월 초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직후부터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당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좀 취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두 번째 물음표, 여 게시판은 이재명 성토장의 느낌표는 문 때린 원죄는 못 잊어로 하겠습니다. 이 지사와 이 친문 진영의 구원의 배경,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이 문무림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또 2명 뽑는데 2명만 응했다는 거고, 뭐 정상은 아니죠.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해경공 김씨 의혹 등 이 친문 진영의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돼 있는 이 악연의 기억을 떨쳐내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집권 세력으로서는 정권을 내준 이후 이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개봉작이 드문 요즘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대신 코미디 쇼가 열렸습니다. 전통 개그 프로그램이 대부분 폐지되고 대학로 무대도 문을 닫고 있어 설 자리를 잃은 코미디언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성을 받으며 입장하는 코미디언. 영화 개봉을 알리는 무대 인사 같지만 코미디 공연하려고 여기 섰다는 게 참 세상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입담으로 관객을 웃기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입니다. 너무 행복하면 얘가 소임을 다해서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울한 척을 해요. 한마디 한마디에 관객들의 웃음이 터집니다. 극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개그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코미디언들은 오랜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코미디 장르의 입지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단순히 무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꿈의 방향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100분짜리 공연에 입장료는 2만 원.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배우들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소통하고 저희의 그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어떤 새로운 어떤 개그 무대가 또 다시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웃음 백신 맞으러 오세요. 코로나 속 생존을 위한 극장과 코미디언의 콜라보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비목은 당나라 시에 등장하는 전설의 물고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하나를 잃었는데 어느 날 자신처럼 한쪽 눈이 없는 물고기를 만나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광어나 도다리처럼 눈이 나란히 붙은 비목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래 바닥에 붙어서 평생을 한 방향만 바라보고 삽니다. 한쪽만 보고 사는 게 어디 이런 물고기뿐이겠습니까만 권력자가 한눈으로만 보면 세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눈으로 보는 권력을 경계해 왔습니다. 지난 한 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수석을 임명할 때만 해도 한쪽만 바라보며 국민을 갈등으로 내몰았던 독주, 이게 숨 고르기를 할 거란 관측이 있었죠.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임명된 지 2달도 채 안 돼서 신수석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허망하게 직을 던져버렸을까? 17년간 이어져온 두 사람의 인연을 생각하면 자신의 사표가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일인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준 갈등 수습의 임무를 누군가 부정했고 그 누군가의 손을 대통령이 들어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거란 말들이 힘있게 들립니다. 그 누군가는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 많은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그 상식적 판단을 거부하는 세력,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추종 세력이 유력하게 지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와는 다를 거란 기대를 만들어낸 박범계 장관도 그 세력의 말에 휘둘리는 건지 임명 당시와는 다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아예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려는 세력 역시 친조국파 의원들입니다. 대통령 특권은 별개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나라. 대통령이 약속한 갈등 수습을 자신들 뜻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야당은 지금 청와대가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 신수석은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몰아세운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을 지독하게 둘로 갈라놓은 바로 그 우리 편과 남의 편. 다시 외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눈으로 사는 나라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외눈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자 스스로 한눈을 찔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눈으로 보는 정부를 꿈꾸다 사표를 던진 신현수 민정수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한눈으로만 보는 정권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휴일이었습니다. 때이른 봄 날씨에 서울에선 풍년화가 만개했고요. 제주에선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날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대전 8도, 대구 6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1도, 광주 19도, 울산은 22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눈 없는 겨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영동의 강수량은 단 0.1mm에 그쳤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산불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강원 영동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세종과 충북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